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고영신 그 언론계의 대원로이시자 경향신문에 살아있는 정인으로 뭐 편집국장, 상무이사, 논설고문 또 사장 직대까지 다 거치셨죠. 지난번에는 거의 방송통신위원이 될 뻔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신 선배님은 그 언론계의 산 정인이자 또 이 뉴스 브리핑의 보편적인 성향은 중도 보수 이런 부분이라면 중도 좌파 이런 부분에서 원로이신데 나이가 드시니까 약간 보수성도 가미되고 있다고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 선배님, 이제 어제 이 시간 녹화가 지금 9월 21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녹화 시점으로 9월 20일 이제 2박 3일간 이제 방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지율이 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방북하는 과정에서 그 보수청이 보기에는 이 집단 체조. 네. 거기에 좀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는 부분에 이제 그 민족의 그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또 이제 가끔 보면 그 조금씩 어설픈 부분을 굳이 그냥 있는 사실대로 해명을 하면 될 건데 만들려다가 백두산에 적석 제안으로 갔다 했는데 한라산 물을 준비해 가고 전부 점포도 다 입고 있더라고요, 두튼.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또 기업인을 데려가면 북에서 좀 협조사항 데려오라고 했다. 이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은 왜 좀 이렇게 조금씩 만들려고 해서 굳이 그런 논란을 일으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종편을 오랫동안 출연을 해서 뭐 얼굴이 익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유튜브 황장수 TV 여기에는 처음 출연하는데 아마 우리 황장수 소장께서 제가 이 정부 들어서 종편에서 많이 잘려가지고 거의 안 나오니까 좀 뭐가 불쌍해서 보였는지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이렇게 출연을 요청해서 나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황장수 소장이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라 한다면은 저는 합리적 진보를 지향해 왔고 뭐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보수라든가 진보라든가 그런 이념적인 성향을 거의 이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40여 년 동안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또 제 나이가 어떤 분들은 뭐 좀 젊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흔한 얘기로 지하철 공짜 지공거사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소 이런 보수적인 성향도 띕니다만은 언론계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제 얘기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제 생각과 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황상수 소장과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뭐 혹시 보수층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도 나왔고 또 백두산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등정을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노출도 됐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직접 그 생중계를 보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동도 받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 체육관이죠.
원래는 능라도 체육관이었는데 능라도 체육관 이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그죠? 그 5.1 체육관으로 바꿨는데 능라도 체육관에서의 7분 연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상에 좀 미흡한 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15만 명이라는 그런 큰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거. 그것은 아마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면 돌파의 그런 그 전략을 쓴 게 아닌가. 북한 사회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1인 영도 체제입니다. 아주 폐쇄적인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남한의 대통령한테 7분간의 연설, 그것도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고, 더군다나 북한에서의 김정은의 지위는 거의 신격이나 다름없는데 그분이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 쪽 평양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시켰을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김정은의 이런 전략이 뭐 꼼수 아니냐, 또 트럼프 속여먹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집권 전략, 집권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일대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11월이든 12월이든 남한에 내려올 경우 우리가 과연 어디 좀 잠실체육관이든 무슨 상암체육관에서 그 많은 시민들 놓고 김정은한테 연설을 시킬 수가 있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연설을 시킨 것은 남북 간에 어쨌든 화해 교류 시대로, 또 지금까지 핵 우위에서 핵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가 중심을 놓겠다는 그런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제 양쪽의 그 통제력의 차이. 저 북측은 거기에 동원된 이제 청중, 원래 북이 그 집단 체조를 해외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6개월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출연자와 이제 관객까지 하면 한 25만 명이 동원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어린 애들부터 해서 한 10만 명을 출연자로 출연을 시켜가지고 그 6개월간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이제 집단 노동식으로 하면서 화장실도 잘 보러 가지 못하고 또 거기서 자기도 한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10만 원까지의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2달 공연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그 어떤 뒤에 있는 가드 섹션 하는 그 사람도 또 다 동원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그 인권 또 아동 학대 이런 상징적인 것이 그런 전체주의 사회의 그런 부분인데, 꼭 거기 가서 연설을 했어야 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언론들이 한번 지적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뭐 침묵이라기보다는 뭐 이번에 뭐 다 최초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아리랑 집단 체조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빛나는 조국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고, 내용도 체제 그런 선전에서 좀 이번 문 대통령이라든가 참석자들 수행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용도 좀 바꿔가지고 시간도 줄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그런 그 인권을 유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집단 체조로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뭐 보는 사람들은 아주 재밌다고 하지만 또
인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빛나는 조국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집단 체조의 형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동원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강 훈련을 시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또 뭐 아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순환공항에서부터 그렇게 백화원 초대소 이렇게 올 때까지 15만 명인가 15만 명인가 20만 명의 시민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과거 저희들도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그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랑 올 때 저도 나가서 손 흔든 적이 있어요. 그때 다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북한의 그런 인권 순위라든가 또 이렇게 동원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너무 미치지 못한 점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고 민주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쇼고 이벤트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능라도 체육관에서 7분 연설이라든지 또 의장대 사회를 열고 그럴 때 그 시민들한테 90도 머리를 숙인다든지 또 그 시민들과 접촉선을 넓혀서 스킨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민주적 리더십, 평화의 홀씨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북한 사회도 개방이 되고 개혁이 되고 눈이 뜨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개성 관광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그 북한 그 안내원들이라든가 또 그 경비병들이 아주 그냥 근엄하고 아주 엄격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도 누그러지고 우리하고 소통도 잘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북한의 그런 뭐랄까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자유스러운 모습들을 전파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머리를 숙이는 일은 거의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늘 그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머리를 숙이고 또 악수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살짝 숙이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거기 와 있는 동원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도 동원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 보면은 북한이 인권이 뭐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말할 수도 없죠. 사실은 이번에도 가서 그런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야 하고 우리 또 남한 사람들도 지금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물론 거론을 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일부러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기왕에 이제 손님으로 갔으니까 그쪽을 자극을 안 한다는데,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굳이 없어도 본인이 말하는 맥락에는 자기 의사가 다 전달이 될 건데 그 어려운 시기라는 게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굴하지 않고 잘 버텨서 지금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보수 언론들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나타냈더라고요. 저도 그 연설을 들으면서 다 좋은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두자. 뭐 그런 핵 무기, 핵 위협 없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자.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연설하는 건 좋은데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백만이 뭐 얼마가 죽었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 어려운 시기에도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굳굳하게 그 굴하지 않고 굳굳하게 지켜냈다. 그런데 그것을 칭찬할 사안은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을 아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옆에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동안 이 한반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도론 또 민족 자주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를 그동안은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중재자라든가 촉진자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주변 열강, 사강들의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랄까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돼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뭐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 긴장 완화 문제는 남북 간에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북미 관계를 좀 견인하는 역할까지도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확실히 굳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도 민족 자주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서로 뜻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비핵화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많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뭐랄까 상당히 속뜻이 맞았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들을 좀 봐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인데 너무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의 정치 일정, 중간 선거나 또 다음 재선, 또 뭐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금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있는 부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트럼프 구미에 맞는 비핵화 일정을 던지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 보수 진영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핵을 이렇게 없앤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 3, 4년을 끌고 가면 트럼프 임기 때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 21년까지 북한이 이대로만 끌고 가면 이 이제 포르투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지나버리니까 거의 이제 핵의 그냥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김정은을 위해서 시간을 끌어주느냐 아니면 본인이 진짜 비핵화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건 제 소신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저분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고 북한의 핵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북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비핵화 문제는 그냥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로 그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미국이 비핵화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넣어놓고 그 외의 부분에 이제 군축이라든지 경협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런 거 뭐 저도 황 수장의 생각에 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합의 내용을 보면은 당초 생각에 그 세 가지 목표를 정했던 건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뭐 이벤트 행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상당한 신뢰를 형성을 했고 앞으로 그런 남북 간의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긴장 완화 또 대립 남북 간 그런 뭐라고 합니까 군사적인 그런 대결 완화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지금 방북을 하는 핵심은 비핵화거든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답을 얻어내 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평가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부정적 회의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평양선언에 나타나지 않은 구두 합의. 그러니까 양 정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도 했고 더 이야기가 더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또 삼지연에 또 같이 갖고 올라갈 산책 거예요. 예. 또 하면서 두 분이 따로 하면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할 내용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밝히지 못할 내용이 지금에 드러난 지금 합의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쇄 그리고 또 참관 참관 또 하나는 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상응 취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 근데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풍계리 핵폭파 쇼의 재현 가능성이 크고 또 뭐 영변 핵시설은 이미 고물이 다 된 겁니다. 강선으로 옮겨가 이제 다 거의 다 쓰고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래 핵이 폐기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재래식 무기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무기까지도 다 폐쇄하는 것이 비핵화다. 비핵화의 종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래 핵 말하자면 미사일 폐기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거가 될 수 있지만 과거 핵이라든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이 핵무기가 폐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핵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핵 있는 평화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나타난 그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북한이 핵 리스트 그러니까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을 어떻게 폐기를 할 건지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에서 리스트 신고에서부터 그 사찰, 검증, 폐기라는 이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2021년 1월까지 로드맵을 정했고 또 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내라는 그 비핵화 일정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때까지 그 지난한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그런 막후 대화에서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 신고 특히 핵 리스트라든가 또 로드맵 이런 부분까지 깊숙이 얘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의 조야가 그만하면은 됐다. 또 그만하면은 종전선언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도 일부 완화를 해줘도 되겠다는 정도까지 갔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란의 후세인이라든가 리비아의 가다피의 경우를 봤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미국이 요구한 대로 선 비핵화 후 말하자면 체제 보장, 평화협정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 그러한 전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강한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또 뭐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그 폐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래 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미리 폐기해놓고 미국의 선의에 말하자면은 의존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제가 김정은 입장이라도 우리 거 다 내놓고 우리 손 털고 미국이 이제 그러면은 미국의 선의에 의해서 경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수교도 해주고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다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핵의 폐기 말하자면 핵무기 폐기까지는 지난한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황수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간 끌기 전략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결국은 핵 있는 평화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의 의회는 물론이고 강경파들
해도 상당한 이번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얼마 전에 태영호 전 공사가 사실은 그런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핵을 관리하는 거야지 사실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이나 정권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워진다 보니까 비핵화가 가능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어가면서 사실상 나중에 이제 비핵화가 안 되고 그냥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미래 뭐 통제하고 북한이 지금 재래식 전력이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그 해군, 공군, 육군 이제 훈련 제한이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은 지금 이 군비가 많이 투자를 못하고 오로지 핵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이 군비들이 다 낡아가 있고 또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게 지금 군비 이런 재래식 무기들은 40년 된 거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쓸모가 없는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름이 있어야 뭐 무슨 탱크를 돌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핵으로 이제 그 한 개만 딱 한 개만 갖고 버텨보자. 이걸로 맞짱을 떠보자 해서 핵 개발에 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미국은 그렇다 칩시다. 나중에 우리한테만 안 날라오면 그만이라고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래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빠져버리고 나면 그럼 이제 우리는 핵을 가진 저런 부분에서 핵을 이고 그렇다고 핵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맨날 사고 1년에 40조씩 써가지고 해봤자 그것도 이제 군비 뭐 이 억제한다 어쩐다는데 우리가 이게 도대체 옳은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아무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지금 트럼프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폼페이오도 이제 오스트리아 빈과 뉴욕에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로 말이라는 게 하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 넉비공 아닙니까? 예, 그럼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경우는 이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어떤 때는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밥 우드워드 피어 공포 해갖고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기행이라든가 뭐 국가 지도자로서의 함량 미달이 될 내용들이 다 터져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과의 김정은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성과가 있는 것처럼 성과가 있든 없든 과대 포장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김정은 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변 핵시설 고물된 영변 핵시설과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창리 그 관람한다 그런 건데 관람은 사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표현이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풍계리 때 뭐 언론들이 가서 봤지만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가 얼마나 파괴가 됐는지 진짜 시설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건지 먼지라는 것만 본 거지. 그 앞에 흙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트럼프는 핵 사찰에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찰이 아니죠. 관람과 사찰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김정은 간의 이런 그 주고받기를 통해서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대신에 우리는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저는 다른 데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핵 있는 평화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북한은 그동안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취해와서 그 핵 경제 병진 정책을 포기를 하고 경제 올인 정책으로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시간 끌기를 통해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 핵에 대해서도 핵은 핵대로 갖고 있고 핵 일부를 폐기를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 폐기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갖고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또 다른 말하자면 신핵 경제 병진 정책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핵은 핵대로 있고 무기
그럴 예를 들면 미래 핵, 뭐 시설은 좀 파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수십 개에서 뭐 100기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뭐 한 자릿수라고 하지만 그러면 핵은 그대로 있고 외국 우리나라와 일본, 뭐 미국에서는 돈도 안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안 날라올 거야. 안 날라오는데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돈 대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다. 그 점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고 경우에 또 하나는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공중 정찰 문제라든가 또 지상에서의 그런 훈련 중단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해상에서의 서로 간에 뭐 평화수역 설정 등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간의 긴장화라든가 적대 관계를 완화시키는 대립 관계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위를 저먹고 있는 것이 재래식 무기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핵이 없으니까요. 네, 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꽁꽁 묶어 버릴 경우 우리 스스로 손을 꽁꽁 묶어 버릴 경우 북한은 핵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찰도 제대로 못해. 해상도 훈련을 못해. 거기다가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도 지금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그런 점은 사실은 뭐 보수라 뭐 진보를 떠나서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서로 이제 시각이 다르더라도 국가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시각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가의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들을 전략적으로라도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걸 갖다가 또 이런 지렛대로 삼아서 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보면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도 보수의 사실은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대통령이 뭘 한다면 당이 그냥 다른 이견을 거의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난 보수 정권의 말미에 아주 그냥 정권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정권도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여권 내부에서나 또 여권의 안에서도 지금 저렇게 이제 북한하고 가는 부분에 대비를 해서 북이 핵을 갖다가 없애지 않고 그냥 굳히기로 한 트럼프 임기 안까지만 끌고 가서 2021년 1월쯤 되면 지금부터 한 2년 반 뒤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북한이 2017년부터 핵을 가졌으니까 한 4년쯤 가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년 동안 핵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뒤로는 파키스탄이 보니까 98년에 개발해가 2001년에 9.11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굳히기로 가버리면서 그냥 핵 보유 국가로 지금 아무도 파키스탄 핵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갖고 있는데 다들 그냥 말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 인도도 또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핵 보유국이 이제 돼 가는데 북한이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좀 우려나 비판 또 대안 그럼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좀 거론이 돼야 되는데 비핵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수는 다 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어떻게 달리 견인할 지금 수단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요. 뭐 앞서도 뭐 좀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과연 김정은이 이번에도 비핵화를 확약을 했다. 확실히 얘기를 했다. 말로만 한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확약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남북 총리회담 해갖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졌어요. 그 기본 합의서가 제대로 지켜졌으면 지금 남북 통일이 됐어요. 굉장히 잘 만든 합의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과거 뭐 7.4 공동성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기본 합의서 때 저도 평양을 가서 이번에 대통령이 묵은 백화원 초대서 거기서 저 기자로 취재로 따라가서 묵었고 아마 백화원 초대서 안에 보면은 앞에 이제 단장 대표들이 묵는 숙소가 있고 뒤에 이제 수행원들이 우리는 수행원들은 그 뒤쪽에 묵었는데 거기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조깅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뿐이 없을 겁니다. 그 아침에 그냥 놔두든가 이거. 그래 수행원이 우리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늘 있습니다. 같이 잘 때 빼고는 와서 이제 일어날 때부터 있는데 아침 내가 운동화 신고 조깅하러 가니까 그 뭐 어디를 그렇게 나가시냐. 나 아침부터 조깅하는 게 우리 내
취미고 버릇이라고 아침에 뛰니까 또 자기도 같이 뛰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그 따라 뛰던가요? 같이 뛰었죠. 같이 뛰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은 그때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변하기는 했더라고요. 그 사회도 변하고 그때만 해도 평양 시내라는 게 뭐 아주 회색 일색이었고 구호가 뭐 구호 천지고 그랬는데 색깔을 평양이 다 입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평양도 달라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남북뿐만 아니라 이런 비핵화 문제, 북미 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 또 이번에 남북 공동 합의에 있어서 허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뭐 서해 그 공동 수역 부분에서도 50하고 뭐 85km 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아니 그 군비 통제 비서관인가요? 평화 통제 비서관 청와대 그분이 또 좀 거짓 브리핑이라 했다게 하나요? 그런 거리를 갖다가 좀 거리를 왜곡해가지고 나중에 수정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지적할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비판을 해야 그 뭐 정부로서도 또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런 건 협상의 과정에서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가 있고 견제력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힘이 또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적극적인 비판과 어떤 견제를 해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에서 힘이 될 수 있는데 뭐 안보 문제라든가 이것은 여야가 없고 모든 국민이 다 일치 단결해서 밀어야 또 이렇게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 당위론 때문에 뭐 이렇게 목소리들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경우 뭐 안보를 넘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참 그 언론답게요, 언론인답게 그런 어떤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의해야 될 부분은 또 유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소리를 존중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좀 이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가 이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것도 언론과 국민의 역할도 있고요.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한반도의 그런 평화 체제랄까 또 긴장 완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고 시대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순환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이 긴장이 될수록 미국의 군수 산업자들만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사오는 무기가 어마어마한 세계 파는 무기의 80%를 우리가 사오고 있어요. 자꾸 긴장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또 무기를 사오는데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미흡한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24일 곧 24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실무회담을 거쳐서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또 10월, 12월이나 11월 말 12월 경에 김정은의 답방, 서울 답방이 이루어져서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동북아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단기간에 해결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진척으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진척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김정은도 서울을 오는데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진전이 없이 서울을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차례 확약을 했고 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지만 뭐 오찬 장소에 또 반드시 가겠다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그러한 진정성인데 나름대로 일정 부분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뭐랄까요, 전향적인 또 희망을 갖고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를 보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핵화가 없이는 모든 게 희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가 잘 안 되면서 사실상 비핵화가 될 듯이 하면서 이제 희망만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국민이 짊어질 몫이 커질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렇게 평양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잘 만들었다 할까, 이벤트를 잘 만들었다 할까, 그래서 그런지 소위 외교 안보 전문가라는 분들도 너무 띄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남북 관계도 물론이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그 부분에 자기 카드를 쉽게 내놓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샴페인을 미리 터트리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이제 다 해결된 듯이 이 얘기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TV에 나와서 많이 듣더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조급증을 갖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정치권이 그 부분을 해줘야죠. 뭐 청와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성급하게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 야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야권이 그냥 반대 내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언행들을 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못 주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의 역할이 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도 북한에 좀 설득하고 노력하는 거에 반의 반이라도 또 야권을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 저게 갑자기 뭐 가기 직전에 가자 해가지고 9명 가자 이러면 좀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장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민주적 리더십 또 소통 특히 야권과의 이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청와대 정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지나치게 모든 국정을 리드해 가면서 만기 칠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만기 칠남이라더만은 또 이 정권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청와대에 몰려있는 그런 제왕적 권력을 좀 분산을 시키자는 게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 아니었습니까? 대다수 여론이었고 그것이 개헌을 지지하는 70% 생각들인데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청와대 권력이 더 강화되면서 청와대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 쏟는 그런 그 소통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런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은 아마 쉽게 풀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 국회의장단이라든가 당대표 북한 동행 논란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뭐 물밑에서 좀 접촉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면서도 외관상 비친 것으로 보면은 갑자기 뭐 들이밀어 들이밀고 같이 가자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은 뭐 할 것이며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하고 가면은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어떤 스케줄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당연한 것으로 따라가자고 하면은 가서 잘 아시지만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국회의장이 따라간들
당 대표가 따라간들 들러리 외에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김영남이가 무슨 나서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정당 대표는 또 그럴 수가 있는데 국회의장의 경우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동행을 하자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격에도 맞지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동반해서 어느 나라를 찾아간 애가 없고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고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것들은 청와대가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하고 또 검토 이후에도 충분히 A를 갖춰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그런 걸 생략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좋은 일에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죠. 예, 아주 오늘 좋은 말씀 일부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